안녕하세요. 저희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장애 분류 그 두 번째 조현병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스펙트럼이란 용어가 나와서 그거부터 먼저 좀 제가 말씀드리면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지고 공통 원인이 있는 그러한 정신장애들을 한데 묶어서 스펙트럼,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뉴턴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니까 여기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 뭐 이런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스펙트럼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정신장애들도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지니고 그리고 공통된 원인적 요인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같이 묶어서 조현병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부르자. 그러니까 공통된 차원, 즉 1 차원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1 차원상에서 그렇게 다루자 해서 이렇게 스펙트럼 장애 이렇게 부릅니다. 자폐증 같은 경우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요즘 그렇게 부릅니다. 동일한 그러한 이유로. 그래서 조현병에는 지금 제가 순서를 좀 거꾸로 해서 소개해 드리는데 음성 증상, 인지 장애, 양성 증상 이렇게 나뉩니다. 조현병 초기에 음성 증상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행되어지면 인지적 장애가 나타나고 이것이 더 진행되어지면은 가장 심각한 경우라 볼 수 있는 양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의 진행 과정이 이 순서로 진행이 되어져요. 음성 증상할 때 이 음성은 무슨 뜻이냐면은 소위 조현병이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기능인데 그것이 결여돼 있다 해서 말 그대로 네거티브 뭔가 마이너스 돼 있다, 빠져 있다 해서 음성 증상 이렇게 부르고 인지 장애는 뭐 흔히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고 양성 증상은 조현병이 아닌 정상적이라 여기지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증상을 갖고 있을 때 즉 포지티브로 해서 이게 뭔가 플러스 더해졌다, 첨가되었다 이런 뜻으로 양성 증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에는 대표적으로 정서 둔감화가 일어나요. 크게 기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도 일어나고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 조현병을 겪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렇게 멀어집니다. 고립되어집니다. 이게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결국 사회적 적응이 되어지고 이 사회적 적응이라는 것은 이 정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중요한 토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둔감화가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뭔가 정서의 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골고루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늘 정적이고 흔히 얘기해서 좋은 것만 경험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러고 부정적인 것이 꼭 나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정서를 주고받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정서적 둔감화가 이런 사회적 고립하고 관련해서 이제 정서 측면에 있어서 관계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음성 증상은 정서 둔감화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이고 사회적 고립 현상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리고 언히도니아라 해서 요거는 not 부정이란 뜻이고요. 그죠? 히도니아가 이게 쾌락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언히도니아 이 사람들은 쾌감을 글자가 이 밑에 쾌감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 달리 하면 무쾌감증 뭐 무쾌감증이라고 붙인 거 하여튼 무쾌감을 경험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조현병의 초기에는 음성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데 정서적으로 둔감화가 되어진다. 그리고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진다. 그리고 무쾌감을 보인다. 이것이 음성 증상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장애. 인지장애는 이 사람들은 주의장애가 일어나요. 흔히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동기, 뭔가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도 동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쭉 지속할 수 있는 이것도 동기예요. 뭔가 선택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런 동기도 결여돼 있고 어텐션 주의도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기억과 학습 또는 뭐 학습과 기억 저는 학습을 먼저 쓰겠습니다.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만 학습과 기억 여기도 장애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인지 장애가 나타나요. 음. 그리고 양성 증상, 양성 증상 대표적으로 요 위에 첫 줄에 나와 있듯이 망상과 환각 그리고 사고 장애 여기는 이제 혼란스러운 언어라고 했는데 그 사고 장애 안에 지금 언어 요거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황상, 망각, 사고 장애가 이것이 이제 양성 증상이에요. 망상은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가지는 것을 망상이랍니다. 뭐 이 개념 자체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일컫는다면 저도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 망상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소위 조현병이라고 얘기한 정신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소위 정상적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1 차원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도 그들과 1 차원상에서 그죠? 정도의 차이지 다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이 망상이란 개념이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망상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조현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양성 증상 중에 이제 하나. 두 번째 환각. 그러면 그 실제하지 않는 음 실제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거죠. 우리 감각과 지각할 때 뭐 그 착각, 일루전이라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흔히 일루전 하면 이제 착시, 비주얼 일루전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죠? 뭐 이런 착시가 되었던 그냥 뭐 소리가 되었던 뭐 촉각이 되었던 미각이 되었던 이런 경우에도 착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합해서 뭐 착각이라 얘기를 하든 그중에 시각이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니까 비주얼 일루전에서 착식을 얘기하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감각과 지각에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양성 증상으로서 이 환각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지각하는 거죠. 네. 요렇게 나뉘고 3째 사고 장애는 말 그대로 있어 혼란스러운 즉 와해된 즉 실제와 다른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사고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조현병은 망상, 환각, 혼란스러운 언어를 비롯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조금 전에 제가 실제하지 않는 것 뭐 그리고 실제와 다른 신념 얘기했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현실을 왜곡한다는 얘기죠. 그게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다른 경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만 이런 식의 경험을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그런 정상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 중에 이 표준 편차 두 편차 밖에 있는 사람들, 표준 편차 두 편차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거 제가 정상 통계라 쓰더라고요. 정상 분포인데 예. 정상 분포에서 이 두 표준 편차 1, 2 네 1, 2가 되겠죠. 네 0. 두 표준 편차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비정상에 분류된다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한다면은 이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부적응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고런 식으로도 제가 앞서 배웠던 것과 연결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예 금방 요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스펙트럼 장애는 좀 전에 먼저 살펴봤고 그리고 조현병은 정신병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애다. 즉 정신장애 안에는 신경증이라 해서 뉴로시스가 있고 유로시스는 우리 흔히 노이로제란 말 들어봤습니까? 예 이거 독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이로제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이제 뉴로시스고 번역하기는 이제 신경증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정신장애 안에는 바로 저기 정신증이라는 게 있어. 정신증 이건 사이코시스예요.
사이코시스. 이 뉴로 할 때 뉴로가 우리 2 장에서 배웠습니까? 3 장에서 배웠습니까? 뇌와 관련해서 배울 때 뉴런 했어. 그죠? 뉴런, 신경세포, 뉴런 또는 뉴랄 하면은 신경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사이코시스 할 때 사이코는 바로 사이칼로지 심리학 할 때 이것이 어 마인드라는 뜻이 있고 옛날 과거에는 이것이 소울해서 영어를 영혼이란 뜻도 있고 이런 단어예요. 요즘은 이제 소울보다는 마인드로 번역하는데 사이코시스 해서 두 가지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나뉘는데 이 정신증은 신경증보다 더 심각해요. 그리고 신경증은 자기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지만 그것이 잘 스스로 통제가 안 되어지는 경우야. 그런데 이 경우는 조현병은 자기 자신도 모르죠. 자기가 이런 음 부정적인 행동 증상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조현병은 사이코시스 중에 대표적인 정신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었다. 이걸 리얼리티 테스트라 그래요. 현실 검증력. 제가 아까 환각이나 망상 얘기할 때 실제 하지 않는 것, 실제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것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걸 현실 여기 있네요. 현실 검증력. 현실 검증력이 없다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신병이 되는 거죠. 정신병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까 통계적 그러한 측면에서의 정상 비정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1 차원상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까 통계적인 그런 분류도 그 시대, 문화마다 또 속한 집단마다 이 정상 분포의 이 중간 평균이라 여겨지는 것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면은 분포가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높이는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숫자가 그 빈도가 되어질 테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평균일 때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 평균이 되어지면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평균인 어떤 집단 시대 문화에서 이쪽 끝에 있어서 비정상이 여겨졌던 사람은 여기가 평균이 되어지는 시대 문화에 있으면은 또 정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실제와 다른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지 않느냐, 정상인에게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검증한다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하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금방 통계적 측면에서의 정상 비정상을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스펙트럼이란 이름으로 1 차원상에서도 그렇게 고려한다고 할 때 결국 우리도 이 현실 검증력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정도의 차이지 이 검증력이 떨어진다면은 우리도 일종의 정신병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뭐 "나도 미친 것 같다. 나도 중독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눈으로 또 학생들한테 뭐 진단반 농담반으로 "우린 다 미쳤다. 우린 다 중독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금방 한 얘기가 이제 현실 검증력을 얘기하다 그런 얘기 왔는데 말 그대로 인제 상대적인 얘기겠죠.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100% 검증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바로 현실 검증력이 손상돼 있을 때 이게 인제 정신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현실 검증력이 손상되어서 비현실적인 지각, 아까 비현실적인 지각이 뭐예요? 바로 환각이죠. 그 비논리적인 사고, 이게 바로 인제 망상이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고 장애가 되는 것이죠. 나타내면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 빠져드는 상태다 해서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을. 자 그다음 또 보시면 조현병 발병 원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조현병의 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원인 중에 생물학적 입장이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요걸 지우고 그리고 인지적 입장이 있고 정신분석적 입장이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우울증이군요. 그래서 먼저 생물학적 입장을 보면은 '뇌의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뇌의 장애가 왜 생기느냐? 유전적 이유로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뇌의
구조 이제 해부가 되겠죠.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가 3 장에서 배웠던 신경 전달 물질 이거는 근데 신경 화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 생화학 하면 더 넓은 개념이고 우리 인제 뇌와 관련해서 하니까 신경화학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유전적 요인이 가장 강력한 원인이더라. 그로 인해서 그다음 문장에 보면은 뇌의 기능적 이상이 있더라. 그리고 기능이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구조상에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구조와 기능은 뭐 같이 따라다닌 거니까. 그래서 연구를 해 보니까 조현병 환자는 전두엽 피질이 기능적으로 어 정상인과 다르더라. 여기 이제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상인에 비해서 그 기능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저조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조적 그리고 생화학적인 어떤 차이,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는 전두엽 피질 신진대사가 저하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전두엽 피질 중에서도 바로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예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전전두 피질을 그렇게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신경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이상을 살펴보니까 바로 도파민, 우리 도파민 뇌와 뭐 행동할 때 도파민은 언급했었죠. 신경 전달 물질 관련해서 중독 얘기하면서 보상 경로 얘기하면서 바로 이 조현병은 도파민이 과하게 작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뇌의 도파민 활동이 과할 때 조현병이 야기된다고 생각한다. 요렇게 그 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자, 이제 인지적 입장 보시면 조현병 발병 원인에 대해서 인지적 입장은 주의 장애에 초점을 둔다. 아까 제가 조현병은 먼저 음성 증상에서 시작해서 인지 장애로 그리고 양성 증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성 증상이 되어지면은 소위 정상적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해서 환각, 망상, 뭐 사고장애, 언어의 와해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바로 인지장애 그중에 주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뭐 동기란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학습, 음, 기억 뭐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바로 여기서 주의 장애에다가 초점을 둔다. 그래서 조현병이 기본적으로 사고장애이며 아까 사고장애는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사고장애며 상호장애는 바로 주의 기능 손상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전두 피질, 전전두 피질, 뭐 또 전전두엽 좋습니다.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은 자급 기억이란 것과 관련된다. 즉 전전두 피질의 기능을 전전두 피질 기능을 자급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급기여인 용어는 제가 우리 4 장인가 5 장에서 학습과 기억할 때 이거 소개했던 개념이에요. 그때 얘기할 때 전전도 피질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자급기억의 주된 기능이 뭐냐면은 현재 제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중에 바로 우리 의식의 내용을 형성하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이때 기억이라는 것은 뭔가 저장한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극기억이 갖고 있는 기능들 즉 인지 기능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바로 현재 나의 이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렇게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급기억인데 이 자급기억의 주된 기능이 뭐냐면은 주의예요, 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고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의식의 내용이 결국 사고의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과 달리 얘기하면은 뭐 생각, 사고 이렇게도 뭐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인터체인지블하게 쓸 수 있는데 바로 주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사고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아까 음성 인지 장애, 양성 얘기할 때 이 양성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 장애의 원인을 바로 주의 장애에 기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런데 앞서 봤듯이 그것이 뭐가 관련된다? 전전두 피질의 그러한 기능과 관련된다. 물론 구조상에도 차이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때 관련되는 것이 도파민인 것 같더라. 도파민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과하게 작용해서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아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제가 자급기억이라는 용어를 뭐 전전두 피질의 기능에 관한 그러한 전문적인 용어로 자급기라는 용어를 포함시킨 거예요. 왜? 우리 학습과 기억할 때 이미 자급기억이라는 용어 배웠거든요. 그리고 자급기억의 주된 기능은 주의다. 근데 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자급기억이라는 것이 하는 기능이 의식이라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자급기억의 주된 기능이 주인데 그것이 지금 결여되니까 고장 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사고장애를 낳는다.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추론, 계획, 집행 등의 다양한 인지 기능의 결함을 보인다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자극기억이 주의 기능이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다. 대표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식이라는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전전두 피질의 자급기억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기능 덕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급기억의 구체적인 또 그런 세부 인지 기능들을 학자들이 뭐 추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어 집행도 하고 또 뭐 판단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여러 뭐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하고 뭐 갱신도 하고 이 갱신이 이제 업데이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업데이트. 최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갱신도 하고 이렇게 쭉 열거해요. 그중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다 열거하지 않고 등등 해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추론, 계획, 집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자급기억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함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 자급기억의 손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신분석적 입장은 통합된 자아가 발달하기 이전에 우리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프로이드가 되었던 에릭슨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에고, 자아죠. 물론 프로이드는 자아 이외의 슈퍼에고, 이더 사이의 그런 삼자의 그런 역동적, 다이나믹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무의식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하지만 그 무의식적 갈등, 불안을 해결하는 것은 건강한 자아 덕분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에릭슨의 전생의 발달에 있어서도 바로 그 각각의 단계마다 발달 과정이 위기, 갈등 상황, 달리 얘기하면은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자아가 어느 만큼 건강하게 발달하고 그것을 해결해서 적응하느냐에 따라 뭐 건강한 성격, 그렇지 못한 성격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로 통합된 자아 누가 됐든 간에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통합된 자아 발달이 중요한데 이 정신분석 입장 중에 지금 에릭슨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아가 어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단계. 즉 이게 남근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남근기는 한 4에서 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미취학 그 단계 정도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때 그러한 갈등을 즉 이때 뭐가 발달된다 했죠? 에고는 쭉 구강기부터 항문기 거치면서 서서히 이드로부터 분화되어서 발달되어 오면서 그 무의식적인 갈등을 그 발달 단계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난근기 4-5세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이름 붙이고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난근기 동안에는 바로 슈퍼에고가 어디? 부모, 아빠, 엄마, 부모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발달한다 했단 말이에요. 즉 달렴이 슈퍼에고는 사회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화. 그 안에 뭐 윤리 도덕도 있을 테고 그에 합당한 어떤 인지 발달도 다 포함될 텐데 물론 프로이드는 뭐 인지 발달, 도덕 발달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다 통합해서 얘기하자면은 달리 얘기하면은 좀 더 복잡한 구강기, 항문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까지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가장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고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개체 입장에서는 좀 더 복잡한 사회화 과정에서의 적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불안과 갈등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들로부터 분화된 이 자아, 에고가 구강기부터 항문기를 거치면서 그것이 건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면 이 단계를 제대로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즉 이 단계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갈등 불안을 제대로 에고가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조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신분석적 입장 얘기하면서 프로이트, 에릭슨 얘기한 이유는 다 에고의 건강한 발달을 중요시한다. 물론 프로이드는 그런 무의식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지만, 근데 요 경우에는 지금 프로이드의 입장만 에릭슨은 이제 생략하고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아 발달이 이들로부터 분하면서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거쳐서 쭉 발달하는 중인데, 바로 이 메디퍼스 콤플렉스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불안 갈등이 일어나는 난근기 때, 즉 달리하면 슈퍼에고가 발달하는 시기, 또 달리 표현하면 사회화, 좀 더 복잡한 사회화를 하는 시기에 이러한 불안 갈등을 이 건강한 자아가 그런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조현병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뭐 그때 뭐 정신분석의 입장을 가지고 성격, 발달 뭐 이런 거 살펴봤지만, 요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입장은 좀 과학적으로 그렇게 다루기에는 곤란한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렸고, 그러한 이유는 제가 프로이드의 평전을 잠시 읽어보면서 여차저차한 이유가 있다 그때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그걸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장애 분류를 하고 있는 중에 정신분석적 입장을 잠시 살펴보는 거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우울장애입니다. 세 번째. 자, 우울장애 안에 보면 또 세분화되는데 교재 있는 건 다 하지 않고 제가 그중에 몇 개 또 제외하고 선별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도 혹시 교재를 뒤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울장애는 뭐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장애 있고 주요 우울장애. 흔히 우울증, 우울증 할 때는 이 주요 우울장애를 많이 일컫습니다. 그리고 지속성 우울장애. 뭐 이거 읽어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특징에 의해서 나눕니다. 큰 차이가 실제 없는 것이 아니라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기가 쉽지 않은데 임상적으로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눠놨고, 그건 좀 이따 볼 테고, 그다음 째 월경정 불쾌감 장애, 요렇게 해서 우울증 하나, 둘, 셋, 네 가지 살펴볼 겁니다. 자, 우울장애. 정신장애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지닌다. 유병률이란 말이 뭐 단어 자체가 그죠? 뭐 흔히 쓰는 말도 아니고 낯설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신장애 중에 우울증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즉 가장 흔한 정신장애라는 얘기예요, 우울증이. 이것 저기 정서 스트레스 제가 얘기를 하면서 한두 차례 언급했을 겁니다. 우울이라는 것이 가장 흔한 스트레스, 불안 관련 장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 정신장애에서도 유병률, 즉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다. 가장 흔한 정신장애다. 그런 뜻입니다. 유병률, 그 질환, 그 병을 갖고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울장애는 조증하고 경조증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양극성 장애하고 다르다. 양극성 장애는 조금 이따 또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우울과 조증 번갈아가면서 경험하는 경우고, 이 우울 장애, 즉 우울증이란 것은 그런 조증 이런 것들은 없다. 그 양극성 장애와 구별된다.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고, 핵심 증상은 만성적인 짜증과 간혹 분노가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좀 더 풀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동의 경우 흔히 다리를 뻗고 드러누워 사지를 흔들며 악을 쓰며 울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해댄다. 이걸 울화 행동이 텐트럼이라 그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텐트럼이라 부르는 그런 우울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 이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가 이러한 형태의 행동 증상이 있다. 주요 우울 장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울증 하면은 대체로 이것을 일컫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걸 major depressi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major depression. 이렇게 해요. 주요 우울 장애. 우울한 기분을 주된 증상으로 하고 여자에게 더 흔하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에게 더 흔한 이유가 이것이 스트레스, 불안하고도 관련되어지고, 스트레스 불안하고도 관련되어지고, 우리 뇌와 행동할 때 봤던 교감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하고도 관련되어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자세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지금 희미한데 우리 편도체라는 뇌부위하고도 관련됩니다. 이 편도체가 불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부인데, 근데 이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 요런 것들이 남성과 달리, 그리고 지금 교감신경계를 매개해서 뇌의 어떤 기능, 그것이 결국은 스트레스 불안이라는 그런 경험을 낳을 텐데, 그죠? 그 적응상의 어떤 남자와 다른 차이를 낳을 텐데, 여성에게 있어서는 요런 부분들이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남자와 차이가 있어. 근데 왜 그런 유전적인 차이가 남자와 생기냐면은, 이것이 바로 진화상의 그러한 적응과 관련된 그런 자연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 요런 부분을, 요러한 분야를 진화 심리학이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진화상의 어떤 자연 선택과 관련된 적응적 차이로 그러한 유전자가 쭉 지금까지 되물림되어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여성에게 더 흔하다. 자, 뭐 밑에 이제 쭉 설명을 해 놨어요. 뭐 우울한 슬픔 상태에서 좌절, 죄책, 고독감, 무가치함, 허무, 절망감 등과 같은 정서 상태가 지속되고, 정서란 얘기 나오고,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해지고 흥미와 즐거움이 저하되며, 이게 뭐냐면 동기가 저하돼요. 뭐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무의미한 생활로 침체되고 위축된다 했는데, 제가 여기 정서 동그라미 했죠. 제가 학기 초부터 제가 정서는 많이 강조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분야가 이제 정서인데, 이제 정서, 아까 뭐 조현병 얘기하면서도 음성 증상에 정서가 둔감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서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흔히 우리가 긍정적이다 얘기할 수 없는 정서죠. 부정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서죠. 그래서 정서가 이러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정서 상태가 되면 당연히 동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무슨 일이든 간에, 뭐 먹는 것이 되었든 여행을 가는 것이든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되었든, 뭐 학업이 되었든 직장 일이 되었든 뭐 가정 생활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정서 상태가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면은 동기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서와 동기는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요 우울 장애를 쭉 서술하는 내용이 지금 정서 상태와 동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 비관적인 생각. 정서가 그렇게 부정적이라면은 당연히 생각, 즉 사고, 달리하면은 인지는 그에 상응하는 인지적 내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분이 우울할 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렇지 않죠. 기분이 좋을 때는 뭐 미래라든지 현재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지적 내용, 즉 사고나 생각의 내용들은 또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라는 것이 동기하고도 직결되고, 뭐 구별 없이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닌다 얘기했는데, 또 한편 이 정서는 인지, 즉 생각, 사고의 내용을 결정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정적, 비관적 생각이 증폭되어 결국은 이런 죽음,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소개할 수 있어요. 판단력, 기억력 저하로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우울, 이제 주요 우울증, 뭐 우울증 하면 이제 주요 우울증을 가장 많이 일컫는 데인데, 우울증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우울증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울할 때 있죠. 기분이 디프레스트, 즉 다운될 때 있죠. 그때 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책을 들고 있어도 그게 머리 들어오나요? 학습과 뭐 기억이 잘 되나요? 그리고 어떤 정확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이런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면은 당연히 학습과 기억, 아까 조현병에 있어서는 인지장애를 했는데, 달리하면 이거 자급기억이 갖고 있는 주의 집중이라든지 추론 판단이라든지 그런 인지적 기능이 다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피곤함, 그리고 우울증하고 수면 장애는 이것도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수면 장애를 해결하면 우울증이 해결되어져요. 즉 수면 장애를 경감시키면, 즉 잘 자도록 어떻게 그렇게 행동적으로 뭐 약물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처치를 받으면은, 즉 수면이 건강해지면은 우울증이
경감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수면 장애가 있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또 반드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요. 학습과 기억에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보시면 자, 지속성 우울 장애입니다. 지속성 우울 장애는 2년 이상 지속된다. 뭐 2 년이라는 게 왜 특별히 중요한지는 제가 임상이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아까 메이저 디프레션은 2년 이상이 아닌가요? 어쨌든 여기서 2라는 숫자가 얼마큼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봤던 주요 우울 장애와 다른 특징 또는 다른 월경정 불쾌감 장애라든지 아까 우울한 행동 같은 그러한 우울 장애와 다른 특징은 요 부분이라고 여기진 거예요. 범불안 장애. 이 불안 장애예요. 온갖 것에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범자가 generalized 해서 이걸 달리 번역할 때는 일반적 불안 장애 또는 일반화된 불안 장애 이렇게도 번역해요. 이게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를 이렇게 범불안 장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범자가 무릎범자예요. 그래서 온갖 것에 대해서 다 그죠? 불안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불안 장애에서.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PTSD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강박 장애. 이 강박 장애도 이 지금 불안 장애에 해당해요. 지금 여기서 범불안 장애, PTSD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거든요. 그리고 강박 장애도 이 불안 장애예요. 지금 여기 관로 묶어 놓은 이 세 가지는 이것 이외에도 불안 장애, 대표적인 불안 장애를 한 5가지 꼽는데 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소개하는 이런 불안 장애들이 이 사람들은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공병률이 없다. 공병률은 뭐예요? 그런 요런 병들을 함께 지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우울 장애에 비해서. 그래서 지속성 우울 장애는 다른 우울 장애에 비해서 그 특징이 불안 관련 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만성적 신체 질환을 갖고 있다 이게 예요. 불안 장애는 신체 장애가 반드시 따라와요. 이 불안 장애라는 것이 오늘 스트레스 불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경험, 불안 경험 그 관련해서 바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뇌로 얘기하자면 아까 편도체라고 얘기한 그 부분과 관련된 현상이고, 이 교감신경계가 바로 우리 이제 신체 내부 장기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다른 기전에 의해서도 이 신체 질환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우울 장애와 달리 이 지속성 우울 장애는 불안 장애를 함께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 질환이 있다. 만성적, 오래된 잘 고쳐지지 않은 신체적 질환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불안 관련 장애를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외상 경험을 겪은 경우가 많더라는 거. 다른 우울 장애에 비해서. 이 외상 경험은 뭐예요? 바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가 결국 몰라요. PTSD를 낳죠. PTSD가 뭐예요? 바로 대표적인 불안 관련 장애죠. 그 경우엔 반드시 신체적 질환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뭐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우울 장애 중에 지속적 우울 장애더라. 요렇게 나눕니다. 월경정 불쾌감 장애, 월경이 시작되기 직전의 주 동안 정서적인 불안정을 보여준다. 또 정서 얘기 나오죠. 여기서 얘기한 이거 불안 관련 장애 다 정서의 문제죠. 앞서도 제가 정서 얘기했었어요. 여기서도 제가 정서 상태 얘기했죠. 예. 그 우울이란 것은 스트레스 불안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제가 아마 스트레스 불안할 때 그 뇌와 행동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교감신경계, 자율신경계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여기집니다. 안 했다면 뭐 지금 이제 첨언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 월경정 불쾌감 장애. 월경이 시작되기 직전의 주 동안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인다. 정서적 불안정성이라는 게 달리 하면 불안하다. 이렇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노감,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감소. 자, 분노감이라는 것은 불안하게 되면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분노, 공격성으로 이것이 이어져요. 그래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이나 어떤 사회적 처벌에 관련된 어떤 결정에 있어서 더 엄격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달리 하면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불안한 사람들이.
예 분노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다. 아까 불안하고 우울하면 동기가 떨어진다 했죠. 그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감소하는 거예요. 무기력하다. 이거 대표적으로 동기 결여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집중 곤란하다. 불안하면은 집중력 떨어지는 거는 말할 필요 없죠. 아까 정서가 부정적일 때 자급기억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지적 기능을 망가뜨린다 했죠. 그 인지적 기능 안에 대표적인 것이 주의 집중이었죠. 그 집중 곤란이에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정서와 관련시키고 그것이 인지와 연결해서는 자급기억이라는 기능과 관련시키고 그리고 정서와 동기는 떼어낼 수 없고 그리고 정서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러한 경험 중에 대표적으로 불안을 얘기를 하면서 불안이 불안 장애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지와 동기에 다시금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이해하고 이거 본다면은 좀 더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딱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DSM-5에 새롭게 등장한 월경정 불쾌감 장애 유병률은 바로 이러한 장애를 가진 그런 퍼센티지는 여성에서 3에서 9%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주요 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는 우울과 조증을 같이 갖고 있다 했죠. 그리고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월경정 불쾌감 장애는.